구간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여파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청담대교부터 동호대교 지나 여의상류 나들목까지 정체입니다.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서행되고 있고 반대 하남 방향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여의상류 나들목을 지나 동작대교까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부자 되고 싶으시죠? 일한 거에 비해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죠? 아니 근데 왜 그 방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 들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던 경제 뉴스의 틀을 확 깨드립니다. 매일 아침 9시 조태현의 생생경제. Stay tuned. Don't go anywhere.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All about news. YTN News FM.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사 넘어 세상을 전합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국회에서는 야당의 방송사법 강행 추진에 맞겠다면서 이 여당의 필리버스터가 다섯 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야당은 오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통과시킨 뒤에 방송사법의 마지막 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인데요. 앞서 법안 처리 과정을 미루어 봤을 때 내일이면 4개 법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방송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만큼 여야의 대치, 이 법안 통과 이후에 더욱 거세질 것 같은데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그리고 여당의 필리버스터 대응, 야당의 또 법안 상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뭐 이게 거의 습관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지금 국민들 차라리 이럴 바에는 국회 입법 기능 아예 없애는 게 나은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피곤해서 그런 건데요. 하지만 정치가 우리를 이렇게 짜증나게 하고 피로하게 만들어도 우리한테 또 아주 상큼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분야가 있죠. 바로 스포츠입니다. 지금 올림픽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 상당히 많이 선전하고 있죠. 우리가 그 선수들 보니까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가 있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저희가 준비한 이우영의 정면 스포츠가 1부에 또 준비가 돼 있고요. 2부에서는 엄경영의 촉,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만나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고요. 4부에서는 신과 함께 여론조사의 신이죠.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부대표와 함께 한 주간의 여론 동향 분석해 보겠습니다. 7월 29일 월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예. 주말에 뭐 했어요? 주말에 푹 쉬었습니다. 푹 쉬었어요? 네. 뭐 하고 쉬었어요? 푹 쉬었는데요. 요새 올림픽 하는데 올림픽도 안 봤어요? 사실 넷플릭스 보면서 좀 쉬었습니다. 아니 이우영의 정면 스포츠라고 말이에요. 주말 동안 그러니까 토요일은 안 보고 자꾸 떠들지 말고 박재희 PD가 코너까지 만들었는데 네. 내가 보니까 이제 슬슬 야금야금 그냥 네. 슬슬 들어와요.
더 들어갈까요? 네. 이거 네. 보니까 야 이거 조심해야겠네. 믿었는데 슬슬 들어와 보니까 이러면 안 돼요. 네. 야 근데 진짜 내 요 얘기는 좀 해야겠어요. 올림픽 개막식에서 그거 아시죠? 아 그렇죠. 우리나라를 북한이라고 그랬던 거. 조금 잠시 후에 다룰 내용에도 약간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내가 어제 독일 사람이죠. 독일 친구애랑 저걸 하는데 오히려 독일에서 더 이 문제를 중요하고 뭐라 그러죠? 주요 기사로 다뤘더라고요. 예? 우리나라는 그래도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 참 여유 많이 들었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거 그리고 뭐죠? 펜싱 샤브르에서 금메달 딴 선수의 이름을 또 잘못 기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개막식은 굉장히 뭐라 그러죠?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거든요. 역시 예술의 이 나라답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예술만 뛰어나지 운영은 영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줄까요? 아니요. 네. 뭘 열심히 찾든지 내 눈치를 봐가지고. 내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진짜 많이 여유가 생겼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독일에서 그걸 굉장히 중요한 뉴스로 다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국제 대회 장례 아나운서를 여기 입사 전에 해본 적이 있는데 나라 이름과 관련해서 예민한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꼭 장례 아나운서에게 시작 전에 몇 번을 주의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참 여러모로 들으면서 보면서 아쉬웠습니다. 그게 참 그렇고 하지만 우리가 또 세계에도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나라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 젤렌스키를 푸틴으로 얘기하고 이런 데 익숙해졌으니까. 예? 그러니까 하여간 이렇게 사람 이름 잘못 부르는 거 이것도 굉장히 기분 나쁜데 하물며 나라 이름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사실 선뜻 이해할 수가 없어요. 런던 올림픽 때 아마 북한 선수들 입장에 태극기를 달아놨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북한 선수들이 퇴장하고 우리 올림픽에서 철수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영국 총리까지 나서가지고 사과하고 이랬던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을 사실 발생하지 말아야겠죠. 방금 들은 속보 하나 말씀드릴까요? 공기소총 10m 여자에서 반효진 선수가 금메달을 따듭니다. 이야 참 우리가 또 우리 메달리스트 우리 진종호 의원도 우리가 또 이번 주에 한번 인터뷰를 해요. 예? 근데 또 진종호 의원 그렇게 또 비판을 들었나 봐요. 방송에서 저도 어제 해설하는 거 봤는데 거기 어떻게 국회의원이 해설하러 가느냐. 전 그거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랑스 파리에 갔으면은 근무지 이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거 보니까 서울에 있는 스튜디오에서 하더라고요. 화면 보면서.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전문성을 살리는 그런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겠죠. 네, 다시 한번 반효진 선수의 메달 축하드립니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네? 알아요? 저는 알죠. 어떻게 알아요? 저는 이제 반효진 선수를 알죠. 지금 인터넷 찾아봐서 아니요, 거죠? TV에 나오고 하니까 그래요? 저는 알죠. 네. 그래요? 네. 네. 그래요. 많은 청취자분들이 교수님은 아시는데 교수님은 잘 모르시는 거죠. 네, 지금 여러분은 이우영의 정면 사회활동을 보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에서 또 의견 있으시면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방송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신해서를 맨날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의견입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보죠? 네, 일단 정치권 소식부터 다뤄드릴 텐데. 이거 빨리빨리 하고 이우영이 정면 스포츠 합시다. 네. 나도 솔직한 얘기로 막 짜증나요. 이 정치권 저도 사람인데. 네. 자,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세 번째 법안이죠. 방송문화진흥회법 방문진법 개정안이 오늘 오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지난 28일 새벽 방문진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약 31시간 만에 민주당이 강제로 종결을 하고 법안 표결에 붙여서 이제
가결을 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오전 1시부터 28일 지난 28일 오전 1시부터 국민의힘이 31시간 정도의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했지만 이게 재석 의원 188명 전원 찬성으로 강제 종결이 됐고요. 법안 역시 전원 찬성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퇴장을 했고요. 야당만 남아서 법안을 처리했는데 방송 4법 개정안 정말 계속해서 많이 다뤄드리고 있는데 KBS와 MBC, EBS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 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방문지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곧바로 교육방송공사법, EBS법을 상정을 했습니다. 야당은 EBS법 역시 같은 절차로 통과시킬 방침이고요. 국민의힘은 이 방송 4법,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민주당의 방송장악 4법이라고 규정을 한 만큼 이 EBS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 이런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이제 표결을 통한 강제 종료가 가능한데요. 민주당은 오늘 오전에 8시 30분에 EBS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자, 사실 조금 전에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좀 짜증이 난다라고 맞아요. 해주셨는데 최근 정치권에서 다뤄드리면서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이 단독 처리, 불참, 항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 뉴스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요. 전에는 항의, 소리 지르고 필리버스터 이런 건 있었어요. 근데 단독 처리가 이렇게 많았던 적은 없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게 코스가 있거든요. 단독으로 처리하거나 혹은 자기네 정권 때 처리하지 않았던 법안을 새삼스럽게 꺼내들고 와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 사실 이런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노란봉투법도 사실 그렇고 이 방송사법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거 통과시키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서 제의를 요구하면 제의가 이제 들어가서 다시 뭐 여기서 이탈표 나오냐 안 나오냐 이제 사실 그 얘기하기도 좀 피곤해요. 맨날 똑같은 얘기니까요. 그거 하다가 또 이제 하면 그 다음에 코스가 뭔지 아세요? 완전히 코스 요리인데 우리가 이건 다시 발의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건데 자, 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우선 첫째, 왜 자기네 정권 때는 통과시키지 않고 만들지 않았던 생각했다가 이 여론 봐가지고 집어넣던 법안을 지금 와서 다시 꺼내는지. 만일 지금 다시 꺼낸다면 상황이 변해서 꺼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어떤 상황이 어떻게 변했고 우리 때는 그래서 안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이렇게 변해서 이거를 지금 처리한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얘기 없이 또 꺼내고 그러고 나가지고 뭐 방송 장악이다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공영방송 문제 장악이다 오케이 그러면 과거 정권에는 그러지 않았는지도 역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거 참 정말 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민주당이 그거 모르지 않아요. 자기네 올리면 이거 단독으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거부권 이거 알거든요. 이 코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시 올리면 되고 이거 알거든요. 아는데 왜 그럴까? 그만큼 법안의 절박성을 가질까? 그렇다면은 그 수많은 법안 15개가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모든 법안이 자신들의 입장에서 볼 땐 그렇게 귀중하고 중요한 법안이었을까? 그렇다면 왜 자기네 정권 때는 안 했을까? 그래도 알면서 알면서 그래도 한다. 그러면 다른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야 이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것 아니야? 라는 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의심을 받는 거 야당으로서 좋은 거 아닙니다. 이제 좀 그만하죠. 날씨도 더운데. 예? 그리고 저는 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자주 하는 거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를 들면 여야가 합의로 해가지고 만든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건 대통령이 비난받아야 마땅할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이 합리적 접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부권만 생각하지 말고 거부권을 왜 행사하게 됐는지도 저는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다음은 TMF 관련 소식들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정산 및 환불 지원 사태와 관련해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검찰은 금융감독 당국의 수사 의뢰와 피해자 고발 등 갖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특히 고소와 고발을 담당하는 형사부가 아니라 반부패부가 검토에 나선 것은 검찰이 이번 사건을 중대 민생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금 지급 지연으로 입점 영세 자영업자들이 연쇄 도산할 수 있다는 사안의 시급성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이 티몬과 위메프가 자금 부족으로 판매 대금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에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상품을 판매했다면 사기 혐의가 성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티몬 위메프에서 결제한 상품 대금이 사업 확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면 경영진에 대한 횡령, 배임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정부의 대응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정부가 최소 5,600억 원의 유동성을 바로 투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사태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긴급 경영안전자금 2천억 원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협약 프로그램 3천억 원의 유동성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고요. 또 여행사 2차 보전에도 600억 원, 총 5,600억 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기업을 상대로는 대출과 보증 만기를 최대 1년 연장을 하고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늦춰준다고 합니다. 이들 기업들이 다른 온라인 플랫폼으로 옮긴다면 입점을 지원하고 항공사, 여행사 간 협의를 통해 항공권 취소 수수료도 면제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도 여행사를 비롯해서 카드사, 전자지급 결제 대행사 등과 협조를 통해 신속한 환불 처리 지원한다고 하고요. 금융감독원과 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를 위한 민원 접수 전담 창구도 운영된다고 합니다. 자, 한편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큐텐의 구영배 대표, 오늘 입장문을 내놓고 처음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사태가 불거진 지난 7일 이후 피해 고객이 입주 건물 점거에 나선 지난 24일 이후 처음인 건데요. 일단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하면서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다 보니 입장 표명이 늦어진 점 죄송하다, 사과를 했습니다. 소비자 환불과 사태 확산을 막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500억 원 내외로 지금 고객 피해 규모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유동성 자금 확보에 대해서는 큐텐은 양사에 대한 피해 회복용 자금 지원을 위해 긴급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라고 하면서 큐텐 보유 해외 자금의 유입과 큐텐 자산 및 지분의 처분이나 담보를 통한 신규 자금 유입도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또 피해 회복을 위해 큐텐 지분을 활용한 것과 함께 개인 재산도 쓰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제 개인 재산도 활용해서 티몬과 위메프 양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수습이 된다면 큐텐은 그룹 차원의 사업 구조 조정과 경영 시스템 혁신에 나서겠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부의 긴급자금 수혈과 함께 구 대표의 지분 매각, 또 사재 출연 등으로 소비자와 판매자 등의 피해가 얼마나 해소될지는 사실 두고 볼 일입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피해를 보신 개별 이 분들한테 이 변제를 하는 거는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셀러라고 얘기를 하죠. 이 파시는 분들, 입점하신 분들의 피해, 이거 어마어마할 거예요. 예, 이게 500억 정도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구라는 이 대표 있죠.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 5월 달 치면 6,6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 줘야죠. 그런데 이 사람 얘기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여기 구체성은 전혀 없어요. 구체성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이 사람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면 빠르게 어떻게 이 사람을 좀 어떻게 데리고 오든지 뭘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구체적인 것을 좀 물어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행 계획을 분명히
밝혀야지 뭐 지금 전 특히 팀원과 위메프가 파악한 고객 피해 규모는 여행 상품을 중심으로 합계 500억 원 내외로 추산하고 있다. 이 사람이 지금 상황 파악을 뭘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지금 그 개별적인 분들의 피해만 이게 이 보상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지금 셀러들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그 앞에서 농성하고 있더라고요. 우산 받고 이 더운 여름에 양산 우산 받고 그분들의 이분들 이거 연쇄 도산하면 이 사람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도 지금 수사에 들어갔으니까 검찰은 하루빨리 이 사람을 불러다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확실하게 좀 들어가지고 이행을 하도록 만들 필요가 일단은 있을 거라고 봐요. 수사도 물론 따로 진행이 돼야겠죠. 이거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도 지금 뭐 긴급적으로 뭐 논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국회에서 뭐를 할지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 사람들 뭐 지금 이렇게 싸우느라고 정신없는데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검찰에 좀 나서서 빨리 이 특히 판매자들이 어마어마한 피해 규모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저는 빨리 수습에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미국 대선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사실상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일주일 만에 선거자금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2,771억 원을 모았다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21일 후보직을 사퇴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올해 3개월치 모금액보다 많은 액수라고 합니다. 해리스 부통령 캠프가 이런 집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총액의 66%가 이번 대선과 관련해 처음으로 기부한 이들에게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와 해리스 부통령의 대통령 후보직 도전 선언이 민주당 지지층을 크게 고무시켰음을 보여주는 수치로 풀이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는 성관계 입마금 돈 관련 회계부정 사건으로 5월 30일 유죄 판결을 받자 하루 동안 선거자금 5,300만 달러가 들어왔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그런데 해리스 부통령 캠프는 후보직 도전을 선언하고 24시간 만에 8,100만 달러를 모아서 역대 대선 24시간 최다 모금액을 기록했다고 지난 22일에 밝힌 바도 있습니다. 또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호감도가 크게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ABC 방송이 입소스와 공동조사를 했습니다. 이 호감 여론이 일주일 만에 35에서 43%로 상승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자 공화당 쪽에서도 경계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대를 모욕하는 데 집중하는 유세 형태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소유한 소셜미디어죠 X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을 공유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현지 시간 26일 해리스 부통령의 선거 캠페인 영상처럼 보이는 영상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해리스 부통령과 비슷한 음성의 내레이션이 저 카멀라 해리스는 조 바이든이 토론에서 노망난 모습을 보인 덕분에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게다가 자신이 여성, 유색인종이기 때문에 다양성을 고려해 고용됐다. 국가 운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담겼는데요. 이건 당연히 이제 가짜 영상이었고요. 머스크가 올린 영상은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선거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공개한 광고 영상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원래 영상에서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JD 벤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의 이미지가 등장을 하는데 이게 삭제가 되고 바이든 대통령의 이미지가 추가가 된 건데요. 근데 이 영상을 제작한 유튜버는 이게 패러디물이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가 아무런 설명 없이 대단하다라는 말과 함께 영상을 공유해서 지금 게시글이 1억 2,6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뉴욕타임스 보도 보면 머스크가 X의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X의 운영 정책 보면 타인을 속이거나 혼란을 야기하고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합성 또는 조작된 미디어나 맥락을 벗어난 미디어를 공유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미국에서만 문제가 아니죠.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우리도 지난 21년 대통령 선거에서 화두가 됐습니다. 당시 이 윤석열 후보가 이제 AI 윤석열을 선보인 바 있는데 똑같은 모습의 가짜 AI 윤석열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이후에도 이 관련해서 가짜 영상들이 확산을 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치에 나서기도 했었는데요. 네,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 뉴스 영상 요즘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어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들 이전에 보신 적 있나요? 뭐 뉴스에 나오는 거 봤죠. 근데 이제 사실은 잠깐 여기서 또 이 더운 여름에 좀 여러분한테 죄송한데 필로소퍼 킹이라고 있잖아요. 그 철인 정치 우리가 플라톤 필로소퍼 킹을 왜 플라톤이 주장하냐면 이게 법치가 좋기는 좋지만 법이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이 사회 변화에 빠르게 바뀌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 사회 변화에 빠르게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거는 필로소퍼, 이 철학자다. 그래서 철학자가 왕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거거든요. 물론 필로소퍼 킹이 현실에 플라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서는 필로소퍼가 제일 이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만큼 법이 경직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한참 변한 다음에 법이 이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딥페이크라고 얘기하는 이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일반 사람 개인에 있어서의 심각한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정치도 왜곡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AI 기술을 위한 딥페이크를 만일 어떤 사람이 장난으로라도 했다면 뭐를 어떻게 이것이 패러디다 어떻게 표시를 한다 하더라도 이걸 했다면 이게 잘못 사용될 이 일론 머스크처럼 잘못 사용되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 특히 이게 피해가 많을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예를 들자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걸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그냥 달라 그러지 그걸 엄청난 이 문제를 일으켰다면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중형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최소 징역 한 20년 정도 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법이 빨리 마련이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호영 아나운서는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부터 새로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이호영의 정면 스포츠인데요. 스포츠 전문 아나운서죠. 이호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우영. 예, 네. 슬금슬금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앞서서 필로소퍼 킹인 거죠? 네, 킹이죠. 그 띄어쓰기에 따라 이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서. 그래요? 네. 필로소퍼 킹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스포츠가 해야 되는데 네. 자, 올림픽 소식인데 큰일 났네. 어제 안 봤다는데 이거. 아니 어제 안 본 게 아니라 토요일에 안 봤어요. 토요일에. 네. 그래요. 양궁 봤어요, 양궁? 봤습니다. 와, 진짜. 아니 난 중국한테 까딱하면 지는 줄 알았어요. 네. 예, 웃지 말고 얘기하세요. 네. 예. 파리 올림픽 소식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 여자 양궁이 올림픽 단체전 10연패라는 신화를 달성을 했습니다. 임시현, 남수현, 전훈영 선수로 이뤄진 한국 대표팀인데 이제 프랑스 파리의 레쟁 발리드에서 열린 여자 단체전 결승전에서 중국 팀을 상대로 이제 우승을 결승 메달을 거머쥐었는데요. 단체전이 이게 서울 대회에서 도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 이 종목에서 늘 우승했던 건 바로 우리 대표팀이었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특정 나라의 특정 종목 연속 우승 최다 타이 기록이기도 하고요. 이게 같은 타이 기록이라는 게 미국 남자 수영 대표팀이 마찬가지로 10연패를 기록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 양궁은 이제 오늘 이어지는 남자 단체전에서도 우승하면 3회 연속으로 올림픽 단체전 남녀 동반 우승을 이루게 됩니다. 여자 대표팀이 사실 월드컵 1, 2차 결승에서는 중국에 연거푸 이제 패배를 당했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무대에서 되갚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여자 개인전 결승의 경우에는 현지 시간으로 8월 3일에 치러집니다. 임시현 선수는 김우진 선수와 함께 남자의 김우진 선수와 함께 혼성 단체전 2연패에도 도전한다고 하는데요. 결승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실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축구로 치면 승부차기 같은 슛오프로 진행이 됐는데 결국 우리가 중국을 꺾고 우승을 했고요. 윤 대통령 역시 이에 대해서 이제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라고 하면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펜싱 남자 사브르의 오상욱 선수 역시 금메달을 안겨줬고요. 사격 여자 10m
공기 권총에서 오예진, 김예지 선수가 금메달과 은메달을 휩쓰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이 사격 선수들 경우에는 그 루틴에 그 모 과자 좀 굉장히 새콤하고 달콤한 걸 먹는 게 루틴이 된다라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뇨에 조심해야 될 텐데. 아, 그건 아니군요. 아직 젊으니까. 예. 네, 그리고 남자 수영 자유형 400m에서는 김우민 선수가 이제 동메달을 따내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개막 4흘째를 접어둔 오늘 오전 기준으로 금메달 3개였는데 조금 전에 이제 금메달이 추가가 됐죠. 금메달이 맞아요. 4개가 되면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그리고 동메달 1개를 획득해서 메달 순위가 5위였는데 이것 역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지금 공동 순위 금메달 기준으로 1위까지 올라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고요. 만약에 이제 양궁 여자 그리고 이제 금메달 3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양궁 여자 단체전과 펜싱 남자 사브로 개인전 그리고 사격 여자 공기 권총에서 하나씩 따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제 하계올림픽 통산 금메달 개수가 99개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근데 이것도 오전 기준이네요. 100개가 됐습니다. 네, 하계 100번째 금메달이 조금 전에 나온 거고요. 자, 오늘의 경기 주요 일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주요 일정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조금 전에 앵커께서 전해주신 여자 사격 10m 공기 소총 결승전 반효진 선수가 금메달을 따냈고요. 메달권 관련해서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남자 10m 공기 소총 결승이 최대한 선수가 오늘 우리 시간으로 7시에 있으니까 딱 정면 승부 보고 네, 딱 넘어가시면 아주 딱입니다. 자, 그리고 새벽에는 탁구 혼성 복식 준결승 신유빈 선수와 임종훈 선수가 출전을 하니까 또 이 부분 열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주빈 선수 진짜 똘똘하더라고요. 네. 진짜 잘해요. 윙크 요정이고 예. 제가 좋아했던 프로그램 무한도전에도 나왔어서 제가 참 그래요? 좋아합니다. 예. 요 소식 하나만 전해드리죠. 국정원이 밝히기를 북한이 김주혜 후계자 수업을 진행 중이라고 우리나라 국정원이 첫 공식 인정을 했다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고요. 자, 이우영의 정변 스포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남궁민입니다. MG 새마을금고의 뿌리는 누구일까요? 회사에 출근하는 정웅 과장님, 꽃집을 운영하는 지혜 사장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영호님, 2,300만 고객이 MG의 뿌리임을 알기에 당신께 힘이 되겠습니다. 뿌리가 든든한 금융, MG 새마을금고. 요즘 사람 구하기 너무 힘드네. 하이어더해. 피자 나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파스타 시켰는데요. 하이어더해. 주문에 서빙 계산까지 정신없네. 하이어더해. 테이블에서 주문과 결제를 한 번에. KT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KT 하이어더. 가입 문의 100번.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순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정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남보라입니다. 보라씨, 사장님들이 노란우산을 쓰는 이유 아세요? 꿈을 쓰는 것과 노란우산을 쓰는 게 같아서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노란우산은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연복리 효과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공제금 압류 금지와 경영 세무 상담으로 사장님이 소중한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장님은 꼭 가입하셔야 할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노란우산 쓰세요.
경기도민이라면 시내버스 환급, 광역버스 환급, 다 된다 더 된다. 신분당선 환급, GTX 환급, 다 된다 더 된다. 더 경기 패스.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 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 패스를 검색하세요. 아침 출근길엔 신나는 배승희의 뉴스 파이팅이 있다면 퇴근길엔 뭘 들으면 좋을까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이슈를 콕콕 찍어주는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꼭 한번 들어보세요. 진실을 파헤칩니다. 진짜 뉴스와의 정면 승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시는 코너 중에 하나죠.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분석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과 함께하는 엄경영의 촉인데요. 엄경영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여기 대본에는 엄경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엄경엉, 엄경영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똑같이 어려운데요. 전 괜찮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엄 소장님이 받침이 전부 유성미래서. 아, 네, 맞아요. 아유, 또 얘기는 해야죠. 근데 필리버스터 이거 이게 효과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필리버스터는 원래 이게 그 야당의 전략이죠. 그렇죠. 야당의 전략. 그래서 야당이 동정 심리를 약자 동정 심리를 유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한테 호소하기 위한 원래 야당 투쟁의 전유물인데 이번엔 좀 거꾸로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전국이 여야가 말도 안 되게 대치하고 있는 핵심 원인은 이게 그 윤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국회가 출범한 지 한 2달 정도 됐죠. 아직 출범식도 안 했으니까 네. 공식 출범은 아닌데 그렇죠. 실질적인 의원들 선서도 안 했어요. 네, 그죠? 네, 의원들 선서 안 하면 이 사람도 의원이라고 쳐줘야 되려. 그래도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먹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의 의원. 사실상의 의원. 그래서 드facto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달 정도 됐는데요. 이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탄핵이 아니라면 임기 개헌, 임기 단축 개헌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이제 목적 아래 각종 그런 이제 특검법 그리고 탄핵 청문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 2달 만에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윤 대통령 탄핵은 블랙 코미디가 점점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이재명 심판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민주당은 생각보다 심각한 위기입니다. 저는 그 민주당의 위기를 첫 번째로는 이제 지지율 정책, 그러니까 당과 이재명 차기 주자 지지율 똑같이 정체 국면인데요. 사실 이제 그 교수님도 많이 다루셨겠지만은 이게 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에 든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번에 전당대회 지금 한 반환점 돌았거든요. 민주당. 네. 그런데 당원들 투표율이 31%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에요. 그 국민의힘이 49%인데 원래 민주당은 투표율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이 참여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든다면 이게 그러니까 탄핵 청원 원래 목표가 300만이었거든요. 저랑도 언제 한번 다루신 적이 있잖아요. 소장님께서 그때 300만 넘으면은 이거는 굉장한 울림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 150만 정도 될 거다 그랬는데 140만 조금 넘었어요. 그 예전 청원하고 비슷해요.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대통령 나가라고 그랬을 때 청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권리당원이 250만 명이니까 원래 300만을 내부 목표로 정했었거든요. 근데 140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 이 세 가지 지표들을 보면 민주당이 지금 그 엄청나게 큰 위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여권은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고 있습니다.
저 한동훈 체제에 들어선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체제가 들어서기 위한 전당대회 때부터 많이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도 이재명 후보의 대항마로 부각을 하고 있다. 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게 당내 역동성이 회복이 많이 됐다. 그래서 중도층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앞서는 걸로 나오는 조사 결과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은 사실 이게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는 엄청 몰아붙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공안 메아리가 되고 있다. 그리고 탄핵이 되려면요, 저는 두 가지 조건이 성숙돼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는 대통령 지지율이 20%선 아래로 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 두 차례 탄핵이 대체로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여당 그 지지율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네.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 칼럼 쓰면서 찾아봤는데 그때 당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고 무렵이 더불어민주당은 40%, 한국갤럽 기준입니다. 40% 넘었고 이 새누리당이 12%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10% 네. 초중반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2003년 탄핵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도 비슷했어요, 여론추이가.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조건이 그러니까 이제 충족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탄핵을 추진하려면 국론 분열이 있으면 안 되니까 70-80% 찬성이 나와야 되고 70-80% 찬성이 나오려면 대통령 지지율 또 여당의 지지율이 20% 선이 붕괴가 돼야 된다. 그런 면에서 국회에서 지금 민주당이 하는 온갖 그 행태는 이게 국민들의 분노를 점점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소장님, 자 하나씩 지지율 정치에다가 당원들도 투표, 사실 저래도 뭐 그렇게 투표하고 할 만한 동의를 못 느낄 것 같아요. 90% 맨날 넘는데 뭐 그거 가서 뭐 하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지율 정체라는 게 결국은 이런 그 권리당원들이라든지 당원들마저도 참여하지 않는 이런 것하고 좀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왜 여론조사에서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선거에서 지는 경우 이럴 때 중도 무당층의 이탈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중도 무당층만 이탈하는 것이 아니고 핵심 지지층도 빠져나갑니다.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90.4% 나왔거든요. 그렇게 나오죠. 네, 90.4%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민주당을 나가거나 침묵하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그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지금 얼마나 코믹하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요, 내부적으로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90% 안 넘게 하자. 그러니까 잘못하면 지금 큰일 났다 이거. 그러니까 90%가 넘으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뭐 공산당이냐 전체주의냐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개딸 전체주의 입증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김두관 후보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친명이 그런 처지가 도래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최고위원 선거에서 정봉주 후보가 1위잖아요.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하고 사진 찍은 5명 중에 김민석 후보, 정봉주 후보는 없었어요. 예. 그래서 김민석 후보를 1위로 지금 올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런 전당대회도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탄핵과 민주당 전당대회는 블랙 코미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아니 참 좀 사실 보기가 민망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너무 막 90% 넘으니까 이게 좀 그런데, 저기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물론 뭐 당연히 청문 보고서 채택 불가. 이 청문 보고서라는 게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게 문재인 정권 때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문재인 정권 때부터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되면 뭐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고, 근데 이제 그게 요새는 더하죠, 그게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청문 보고서 채택하는 게 가뭄에 콩나듯이. 그러면 그 아주 이례적으로 그 아주 다소특필해야죠.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민주당의 대국회 전략, 대국민 전략은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국정 무력화. 그래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국정 역량을 완전히 해체시키겠다, 이런 목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 개딸에 대한 메시지, 그러니까 개딸 달래기.
예, 이런 이제 차원에 진행이 되고 있고, 세 번째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탄핵 명분 축적, 이 세 가지에 의해서 그런 이제 그 인사청문회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인사청문회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 청문보소 채택을 안 해도 당연히 임명해도 되는구나. 역으로 이런 이제 논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냥 네, 원래 맞아요. 이렇게 따지고 뭐 이번엔 그래도 오래 따졌네 이 정도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번 하는데 거기서 한 7, 80번 보고서 채택을 안 하니까 임명한다 해도 역풍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원래 그런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뭐 하여간 지금 그게 이제 야당 얘기라면 여당에 있어서의 지금 핵심적인 문제는 그 참 그 신기한 게 원래 정책위 의장이 이렇게 막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위치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 정정식 정책위 의장 이분은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문제들인데요. 그러니까 이 정책위의장 빼면 친한과 친윤의 선출직 최고위원, 당연직 최고위원 합쳐서 4대 4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한 자리를 이제 정정식 최고위원이 담당하게 돼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적인 좀 논란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책위의장과 런닝메이트로 선거를 치르거든요. 의원들 대상으로. 그래서 이 원내대표는 그 유임을 했는데 그럼 정책위의장은 유임을 한 거냐 만 거냐 이런 이제 법적인 논란이 좀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최종 임명권은 당대표한테 있다. 그리고 이제 또 관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옛날에 유이동 정책위 의장 당시에는 바뀌니까 자기가 그만뒀을 거예요. 그만뒀어요. 사의를 표명했죠. 그죠? 네,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를 국회나 정당은 관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대법원도 판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법적인 규정이나 마찬가지다 중용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한동훈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아직 그 수락 연설문에 잉크도 안 말랐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러니까 관례대로 푸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정식 정책위의장을 이제 정책위의장이 사의를 표명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다시 뭐 임명할지 안 할지는 한동훈 대표 의중에 따라 달려 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그렇게 크게 뭐 여당의 갈등, 그러니까 친한과 친윤의 갈등을 점화시킬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뭐 조만간에 부드럽게 풀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드럽게 풀린다라 하면 정점식 의장께서 이분도 참 성함이 발음하기 힘들어요. 정점식 의장께서 본인이 그만둘 것이다. 그렇죠. 저는 아무튼 관례적으로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누가 돼요? 친한이 됩니까? 친윤이 됩니까? 누가 됩니까? 근데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의 용인수를 보면요. 그렇게 막 친한이 사실 많지도 않아요. 또 그렇죠. 눈에 띄는 친한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사실 서범수 이신임 사무총장도 친한은 아니죠. 계파색이 굉장히 옅은 분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서병수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전 형님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그 계파색이 짙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정통 보수. 그리고 이제 당을 잘하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한동훈 그 총선 당시 비대위원장으로 왔을 때 이분 인사하는 거 보면 굉장히 공적인 라인을 중시해요. 그러니까 당의 그 인재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나름대로 이게 그 인사에 걸맞는 어떤 기준. 예를 들어서 총선 그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법적인 출신을 등용한다든지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당뇨 출신을 중시한다든지 저는 그런 식으로 그 용인수를 써왔기 때문에 이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친한이냐 친윤이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에 걸맞게 또 최근에는 이제 AI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핫 이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그래서 여기에 걸맞는 정책위의장을 발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파의 신경을 많이 안 쓸 것이다. 하지만 계파색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은 좀 본인도 부담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찐한이라든지 찐윤이라든지 이러면은 좀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되겠죠. 이제 한동훈 대표 발
이게 당내 개파 분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은 최소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총선 때도 그런 인사는 대체로 입증이 됐다, 검증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친한 친윤의 갈등으로 번지진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김재원 최고위원이라든지 뭐 이 강승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 이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거취 문제는 그 예를 들면 강승규 의원은 아마 원내 그 의원 총회 같은 데서 다뤄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국위의 유권 해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이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제 이를테면 이제 친윤계 최고위원으로 분류할 수도 있고, 본인이 한동훈 대표하고 골메이트라고 그랬잖아요. 네, 뭐 그러긴 했지만 아무튼 이제 용산 대통령실하고도 그런 코드를 맞춰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강승기 의원도 용산 대통령실 수석 출신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한 6개월 정도는 용산과 허니문 기간이다. 그런 이제 발언이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정전식 그 정책위 의장권은 저는 당연히 의원총회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원총회에서 선출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의 총의를 들어보는 게 저는 순리에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도 그 정도 절차는 밟지 않을까. 설사 사의를 표명한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그 민주당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조국 혁신당은 이제 한동훈 특검. 예. 그리고 이제 사실 한동훈 대표의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조금 뉘앙스가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한동훈 대표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저는 일관된 맥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3자 특검을 비롯한 독소 조항이 정리가 된다면 논의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기본적인 어떤 한동훈 대표의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게 말이 틀려졌다 이런 언론 지적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지적이 나온 뒤에 본인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원칙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이제 다시 정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 공수처가 최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 때까지는 저는 크게 이렇게 용산 대통령실과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는 곧 나오지 않을까요? 공수처도? 한 2달 정도 앞으로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공수처의 수사 인력들이 대체로 와해된 그런 상황이라서 막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긴 한데 저는 1달 내지 2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는 이제 대통령도 지난번에 그 수사가 1-2달 후에 나오면 그 이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국민들이 정말 납득하지 못한다면 대통령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했고요. 한동훈 대표도 똑같은 취지의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3자 추천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한동훈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더 이상 말을 바꾸긴 좀 어렵다. 민주당이 그 3자 추천 그거 받아들일까요? 전 민주당이 받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최상병 특검법도요. 지금 그러니까 이슈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그러니까 피로도가 누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거처럼 그러니까 정부 여당을 옥죄는 그런 쟁점은 조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쟁점이 더 이게 어떤 그 영향력이 줄어들기 전에 저는 민주당은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유, 참 이렇게 우리나라 정치권 참 우리를 많이 도와줘요. 이게 얘기를 해도 끝이 없을 정도의 이 화제거리 제공해줘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현빈입니다. 소파 고를 땐 살펴봐야 할 게 정말 많죠. 번거롭다고요? 그럼 이거 하나만 따져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소파인지 아닌지. 소파 브랜드 인지도 1위. 변함없는 1등 소파. 결국 자코모. 21, 22, 23년 엠브레인 소파 브랜드 인지도 조사 기간 한정.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파리 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숙소에 베스트 슬립 매트리스가 함께합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으로.
베스트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숙면을 책임지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리틀 약사의 이름을 걸고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비타민 미네랄 다 히트스 더더 깐깐하게 더더 꼼꼼하게 오메가 유산균 다 히트스 유튜버 리틀 약사의 배합 노하우를 담았다. 다 히트스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6시에는 여러분이 무척 엄청 좋아하시는 아나운서죠. 최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뉴스 들으시겠습니다. 저는 뉴스 이후에 3부에서 다시 뵙죠.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한 가지. 어린이를 잘 키우는 데 있을 뿐입니다. 다 같이 내일을 살리기 위하여. 1923년 소파 방정환이 발표한 어린이 해방선언의 일부입니다. 암울한 일제강점기에도 어린이라는 미래가 있어 희망을 품을 수 있었고 100년이 지나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인구 소멸 수준. 다시 희망을 그려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여건,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 아이들이 우리의 내일입니다. 존중과 포용, 더 나은 대한민국. 우리 곁엔 우리가 있다. 우리금융그룹과 YTN이 함께합니다. 교통안전 1분 턱. 안녕하세요. 가수 나비입니다. 올해 여름에는 정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해요. 잊지 말고 안전운전 아시죠? 고속도로에서 빗길 사고 치사율은 일반 도로보다 4배가 높다는 통계 결과도 나왔거든요. 운전 전에 전조등과 후미등, 와이퍼 작동 점검하시고요. 장마철엔 차량의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늘어나는 만큼 제한 속도보다 천천히 충분한 차간 거리도 확보해주세요. 특히 집중호우 시에는 차량 이동을 자제해야겠죠? 지하차도는 피해 우회해서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마철 많은 비에도 안전 운전. 소중한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교통안전 1분 톡.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이창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연구하는 23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반도체, 이동통신, 원자력, 우주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가경제 발전을 견인해왔습니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지금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연구개발 역량을 결집하고 도전적인 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도전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합니다. 지금 뭐해? 세비톡톡해. 수원에 할 말 많아? 세비톡톡해. 지금 세비톡톡 앱을 다운로드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전해주세요.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은 정책이 됩니다. 다양한 이야기와 소통의 기회 지금 시작하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New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8월이 시작되는 이번 한 주도 밤낮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몸도 마음도 무더위 속에 갇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들 정도인데요. 서울은
닷새째 폭염 경보가 이어지다 오늘 오전부터 폭염주의보로 완화됐고요.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북부를 중심으로는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충북 북부에 적게는 5, 많게는 30mm의 비가 산발적으로 지나가겠습니다. 당분간 수도권과 강원 영서엔 비가 잦을 전망이고요. 현재도 빗길인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따라서 서울 쪽 오는 길 서울 다 와서 좀 밀리고 있습니다. 덕소 3패에서 강일까지 속도 줄이고 있고요. 내촌과 인제터널 부근으로 빗길입니다. 서울에서는 마포대로 정동에서 서대문까지 밀리고 있고요. 충정로에서 공덕 오거리까지 정체입니다. 반대쪽으로도 마포에서 공덕 오거리까지 지체고 성산호는 봉원 고가차도에서 모래내 고가차도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는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잠실대교에서 천호대교까지 더딥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이주 배경 인구 250만 시대. 그 속에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승원이와 농구 대결을 좋아하는 모이부도, 하늘이와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즐기는 카리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친구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사격에서 금메달이 또 나왔습니다. 사격 국가대표 반효진 선수가 10m 공기소총 결선에서 단 한 발로 메달색을 가리는 슛오프 끝에 중국 선수를 꺾고 우승했습니다. 반효진은 만 17살 고교생 소총수로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선수단 최연소 선수입니다. 반효진은 이로써 우리나라 하계올림픽 통산 100번째 금메달을 따는 겹경사도 누렸습니다. MBC의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와 시민사회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방송사법 중 하나인 방문진법은 오늘 아침 8시 반쯤 재석 의원 18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강제 종료시켰습니다. 국회 본회의에는 방송사법 가운데 마지막 한 개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이른바 EBS법도 상정됐는데 필리버스터 종결과 표결 과정을 거쳐 내일 오전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야권의 방송사법 강행 처리 등과 관련해 독이 든 사과로 비유하며 국민을 위해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사법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 시도 등을 겨냥해 MBC를 비롯한 방송을 계속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권 교체기마다 권력을 쥔 사람이 공영방송을 손에 넣으려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야당 모 의원의 언급을 거론하고 입법과 사법, 행정을 사실상 민주당이 장악한 지난 정부 때는 왜 안 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표는 방송사법 처리 이후에도 노란봉투법 등 폭거가 예정돼 있다며 국민을 위해서 단호히 맞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영방송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당장 포기해야 한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방송사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인카드 부정사용 정황을 보면 이 후보자는 공직이 아니라 처벌을 받아야 할 비리종합 백화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방송사법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윤 대통령과 여당은 헛된 몸부림을 중단하고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데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야권이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와 관련해 갑질과 인신공격, 가짜뉴스 공작 등 정치 폭력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면책특권 뒤에 숨은 민주당 의원들이 무책임하게 음모론을 남발한 선동의 장이자 탄핵 공작 청문회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간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 청원이 동의자 9만 명을 돌파했다며 민주당을 향해 국회 권위를 무너뜨린 위헌 위법 청문회 개최를 반성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드러난 나경원 의원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요청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또 공소 취소 청탁은 공소권을 마치 사적인 권리인 양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에 기반을 둔 행위라며 위법성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 소비자들이 경영진을 고소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오후 큐텐 티몬 위메프 사건이 접수됐다며 절차에 따라 관련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구영배 큐텐 대표와 티몬 위메프의 대표이사, 재무이사 등 모두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티몬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 대금 정산 환불 지연 문제와 관련해 두 쇼핑몰의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 측이 내일로 예정된 국회 정모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할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 정모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 측은 YTN과의 통화에서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연 위메프 대표 측이 국회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정모위 행정실에 알려왔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다만 급하게 일정이 잡히며 증인 참고인 신분 출석 요구를 위한 별도의 의결 절차를 밟지 못한 임의 출석 형태인 만큼 마음을 바꿔 국회로 오지 않더라도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은 빗방울만 떨어지며 크게 덥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습도가 높아 퇴근길에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밤사이 초열대야가 관측됐는데요. 오늘 밤사이에도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최저기온이 25도를 넘으며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31도, 강릉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는 만큼 여름철 건강관리에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수도권과 강원 영서엔 비가 잦을 전망입니다. 현재 중북부 지방에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엔 내일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산발적으로 지나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7.4도, 습도는 85%입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건축가 이성범입니다. 넘치는 크리에이티브로 마음을 움직이는 공간을 설계하기 위해 제가 선택한 건 GW 캐드입니다. 국내 대표 건설사들이 선택한 대체 불가의 캐드. 대한민국을 디자인하다. GW 캐드.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한 용접 장갑 카멜로. 편안한 작업 장갑 카멜로. 세련된 안전 장갑 카멜로.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카멜로. 한국일보 제휴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어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이성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20명 중 1명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 대부분의 장애인은 본인의 불편함보다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을 더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불편한 시선이 장애인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함께 사는 사회,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름을 바로 보면 창조의 힘이 나옵니다. 이 캠페인은 다름이 또 다른 힘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국장애인재단과 함께합니다. 경기도민 일상에 더 나은 변화를 위해 경기도의회는 고민합니다. 경기도민의 시선으로, 경기도민의 마음으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려는 노력, 바로 경기도의회의 길입니다. 협치로 함께한 2년, 함께할 2년.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여러분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경기도민이 행복한 경기도의회 새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제주 삼다수와 함께하는 YTN 캠페인 생명의 근원, 물. 고대 이집트인들은 모든 생명이 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나일강의 신으로 불리는 하피는 매우 숭배됐죠. 그가 만들어낸 물은 사막의 오아시스를 채우고 푸른 초원을 만들고 하늘의 이슬을 내렸다고 전해집니다. 문명의 시작이자 생명의 젖줄이었던 물. 고대 이집트인들에게서 오늘날 물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봅니다.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치우치지 않은 공정함에 깊이 있는 분석을 더했습니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카.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에만 신어. 집엔 안전화를 구입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집엔 안전화.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츠 판촉물. 다양한 부츠 역시 성원에드피아. 화재가 나도 불에 타지 않는데. 판넬에 사용한 단열재가 그라스홀이니까. 불에 안 타니까 화재 보험료도 절감되겠네? 그럼 그라스홀이니까.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인체에 무해하기까지. 건축용 단열재는 그라스홀. 샌드위치 판넬도 그라스홀 판넬.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개혁신당의 허은하 대표입니다. 허은하 대표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허은하입니다. 예. 직접 찾아뵀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글쎄 말이에요. 오래간만에 얼굴 뵐 수 있나 그랬더니 뭐 바쁜 일이 생기셨네요. 네. 네. 다음엔 꼭 찾아뵙겠습니다. 그럼요. 네. 우리 허 대표님이 예전에 저 개혁신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될 때 몇 %의 지지로 되셨죠? 그때 38%인가요? 네,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지금 조국 혁신당은 99.9%로 조국 대표가 연임이 됐고요. 네네.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인지 미래 대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재명 대표 역시도 지금 90%가 넘거든요.
어떻게 예. 보고 계세요? 이런 현상을? 제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 그렇죠. 그렇게 반성도 하셔야죠. 예. 네, 우선은 재반성을 하고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보다도 더 인기가 있는 이 두 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싶고요. 네. 이 여기저기 다 좀 엉망진창인 것이 많아서요. 조금 어색하기는 합니다. 예. 너무나 당연시 여겨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이번에 나왔으면 몇 %였을까? 예. 예, 이번에 당대표로 만약에 나왔다면 그것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도 99%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90% 넘으면 뭐 비까비까죠. 99나. 근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 이게 뭐 1인 정당이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세요? 1인 정당의 요즘 뭐 그 부분에 대한 이슈는 미국에서도 지금 뭐 트럼프 보면서도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 이 팬심이 조금 이제 과하다라고 해서 뭐 개딸 얘기도 나오고 극우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그분들 또한 유권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정치 자체를 너무 이제 팬심으로만 이끌고 가게 되면은 등 돌리는 이제 중도층이 계실 텐데 그것이 대한민국이나 뭐 전 세계의 정치사에 정말 필요한 부분인가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예. 그렇죠. 이 팬덤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정치를 감성화시키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많은데 저는 이거를 한 7년 전에 좀 주장을 했다가 아주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어떤 부분을 주장하셨는데? 이 팬덤이라는 게 어떤 사람의 팬덤이든 이건 절대로 우리나라 정치에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제가 한 7, 8년 전에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팬덤을 굉장히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취급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언론과 이 주류였었거든요. 네네. 예, 제가 좀 너무 빨리 얘기를 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아무래도 빨리 정치를 할 때 이 스노볼이 없으면은 그렇죠. 자신의 정치를 이끌어가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뭐 민주주의가 완벽한 것은 아니니까 팬덤이 있더라도 서로 협치하고 소통하면서 풀어가면 괜찮은데 근데 팬덤은 그렇게 못해요. 감성이기 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지금 허은하 대표 지금요 이 방송사법 있지 않습니까? 이거. 네네. 이거 지금 필리버스터 뭐 오늘 강제 종료가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통과시킨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 저희 뭐 국회를 동물국회다 식물국회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괴물국회 같다. 진짜 나라가 총체적 난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원식도 하지 않은 의원들이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대통령실의 주기원 민생특보가 사의 표명을 했다라는 게 오늘 알려졌던데 비례대표를 떨어진 분을 달래주려고 좀 억지로 만든 자리였자라는 말이 있었죠. 거기에 민생이라는 이름을 붙였잖아요. 근데 이제 윤 대통령께서 민생을 장식품 정도로 좀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이 국회마저도 괴물국회가 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정보사 해외요원 명단이 통째로 북한에 넘어갔다고 하고 티몬이나 위메프 사태로 수천억 원대 피해가 일어나서 줄도산 위기 아닙니까? 국회나 대통령실이 지금 다 엉망진창입니다. 경제든 민생이든 안보든 다 아수라장인데 제가 국회 과방에 있어서 아는데요. 방송법이라는 것도 우리 정치의 지금 내로남불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제가 4년 동안 과방에 있었는데 여당도 했고 야당도 했는데 야당일 때 하고 여당일 때 태도가 확연히 다르고 같은 말을 그저 반사만 할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집권만 하면은 방송국을 자기들 것으로 만들려고 좀 혈안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요. 사실 이 문제는 민주당도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 여야 합의로 방송법 개정안 만들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걸 싫다고 했던 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 법안이 통과가 됐다면 또 지금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이 엉망진창인 것을 바로 빨리 되돌려 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 영화 제목을 그 누가 만들었는지 아주 기가 막혀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네? 그러니까요. 예. 진짜로 뭐 호떡 뒤집기처럼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예전 정치인이 아닐 때 들었는데 예. 그 과방이 들어가서 그거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거 방송사법도 그렇고 이게 모든 게 지금 이게 코스가 있거든요. 단독으로 처리하든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 처리하지 않은 법안들을 또 이렇게 새롭게 내놔가지고 처리해버리고 이래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제 다시 제2에 붙여가지고 또 이게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또 이거를 제출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종의 이게 이제 하나의 이 공식이 돼버렸거든요. 이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 의도 위유, 이 왜 이렇게 되는지 그거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 답을 좀 알고 싶은데 이런 도돌이표 정치 때문에 국민들께서 짜증이 많이 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갑갑합의 연속이 되는 것은 권력을 잡았을 때 한탕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은 아닌지 자신들의 정권을 지속적으로 내가 그때 100년이라 그러셨었나요? 이해찬 대표. 저도 맨 처음에 제 기억으로는 20년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예. 네, 점점 늘어나는데 본인들이 권력을 가졌을 때 그 달콤함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는 욕심 아니고서는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정신이신 정상적인 국회의원들이 수많은 괜찮은 법안들을 내놨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우리나라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잠시 가진 것을 좀 내려놓는 그런 용기를 좀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용기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도돌이표 정치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정치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거는 그 과거에 있어서의 어떤 그 정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한 본인이 권력을 갖게 됐을 때 좀 뭐랄까요, 감옥에 보내는 정치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또 탄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협치하고 그래 당신들이 잘했고 그것을 이어받아 우리가 다음엔 또 이러한 정책을 계속 이끌어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냥 상대는 잘못했다. 라는 것으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끊어지는 정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재선을 할 수 있는 그 헌법 개정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내각제도 얘기하고 싶습니다만 워낙에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내각제 얘기를 하는 순간 아주 그냥 총칼을 맞더라고요. 우선은 그러니 좀 4년 중임제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근데 저 개인적으로 사실 이게 문제라고 보는 게 지금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정치학적으로 볼 때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임기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헌법에 딱 못이 박혀 있는데 이 대통령의 임기를 흔들면서 대통령제를 주임제로 하자, 대통령제를 하면서 이게 저는 사실 논리적인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권력이라던가 좋은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는 이 보복의 정치를 끊을 수 있는 용기 있는 대통령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더 큰 보복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고 걱정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법에 대한 개정을 한번 고민해 보신다면은 국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정치 대통령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 임기 단축을 전제로요? 네. 그건 용기죠. 정말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본인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는 생각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일 테니까요. 자, 그리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이 됐어요. 그런데 임명은 할 겁니다, 아마. 그죠? 그러면 또 탄핵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렇죠.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해도 대통령 임명 강행할 텐데 지금 채택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당은 또
탄핵하려고 할 거고요. 또 탄핵한다. 또 탄핵 전에 또 사퇴할 거고요. 예. 또 다른 사람 또 지명할 거고요. 예. 예.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좀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힘이 너무 세니까 임명하고 또 사퇴하고 이런 도돌이표 정치 지속적으로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 그래서 보복하려고 하는 정치 이거 끝내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이 반대하는 거는 이해가 되십니까?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거의 뭐 빵 셔틀, 빵만 얘기하다가 끝난 것 같다는, 그래서 뭐 청문회가 아니라 빵문회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뭐, 청문회 3.17을 왜 했는지 조금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 질문하고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이 위원장이 앞으로 이 방통위를 이끌어갈 때 이러한 능력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었던 당은 개혁신당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은하 대표께서 한동훈 대표가 한 달짜리 대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도 그 생각 변함이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텨주시길 바랍니다. 한동훈 대표가 정치 초보라는 것을 가장 큰 약점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그랬고 누구나 다 그럴 텐데 초보의 특징이 무조건 밀어붙이면 될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이죠. 사무총장을 서범수 의원으로 임명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게 이제 어떤 점을 저는 생각할 수 있냐면 이준석 원외당 대표 시절에 대해서 그래도 벤치마킹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 예. 서범수 의원이 기존에 이준석 당대표 시절의 비서실장입니다. 지금 아마도 한동훈 대표가 믿을 사람이 진짜 없거나 아니면 합리적으로 선택한 벤치마킹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결국 믿을 만한 사람을 앉혀야 하지 않습니까? 당 살림을 챙기는 주요한 자리니까요. 근데 그때 이 기존의 당대표 이준석 당대표 시절의 비서실장이었던 서범수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저는 뭐 마음이 합리적 선택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저는 한 달을 채우지 못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만 열심히 좀 하셔서 잘 버텨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한 달 버틸 것 같으세요? 지금 우선은 임명하는 곳에서도 벌써 많이 흔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명이라는 게 정책위 당직 인선. 네. 예. 당직 인선에 대해서도 지금 뭐 정점식 정책위 의장에 대해서 벌써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동훈 대표가 현명하시다면 저는 좀 쓸데없는 데는 힘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정식 의장 요런 거는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아니요. 과감하게 사임하고 임명하신 새로운 본인 사람을 임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와 손발이 맞을 수 있는 사람을 가야 되는 것이지 협치를 그렇게 하다가 추후에 저희 많은 일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임명권을 캐스팅보트를 하게 되는 정책위의장에 대해서 그렇게 가벼이 여기셔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국민의 힘을 이끌어 가기를 당원들이 바라신다. 그래서 60% 이상의 지지율을 얻어서 당선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스로도 변화를 말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를 가지시려면 본인 사람으로 다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당정 관계가 좀 어그러지는 거 아니에요? 당정 관계가 그래서 어그러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게 능력인 거죠.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한 달짜리 대표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시는 거죠. 아니 근데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정정식이 바뀌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원래 얘기했던 차상병 제3자 추천 특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이게 대립 관계가 더 심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대립인 건지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설득을 시켜서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가는 것은 전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개혁신당의 당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풀지 못했던 숙제들을 이번에 좀 풀어갔거든요. 당원 투표를 해서 당명을 결정을 했는데 그게 그간의 논란을 해소함과 동시에 상충되는 두 차례의 약속을 모두 이행하고자 제가 그 전체 당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투명한 민주 절차를 좀 거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당명 결정과 관련한 법적이나 도의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당의 화합 차원에서 당명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 지을 수 있다라는 뜻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만의 방식을 찾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동훈 대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상병 제3자 추천 특검 이런 것도 예를 들자면 전당원 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원내 의견을 들어보셔야죠. 아니면은 피노키오 한동훈이라는 닉네임을 얻으실 겁니다. 말만 해놓고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도 없고 늘 말과 행동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가 됐든 한동훈 특검법을 한번 내놓으셔야 한동훈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국힘의 내부 반발이 심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다른 특검법을 가지고 가더라도 딱 8명만 한동훈 대표 안에 동의를 하면은 야당에서도 힘을 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당대표라면 8명을 못 움직인다면 그 리더십 발휘가 제대로 되겠는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과감하게 한동훈 스타일대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옳다. 그걸 하기 위해 확실하게 자기 사람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조국 혁신당 같은 데서 한동훈 특검법을 만일 발의를 한다면 개혁신당도 동의할 겁니까? 저희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특검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여론조사 관련된 여론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댓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한번 고민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특검을 남발하고 무조건 탄핵하자, 사퇴해야 된다 이런 식의 흐름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한동훈 특검 나오면 일단 무조건 동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발목 잡기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당의 발목을.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합리적인 정당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개혁신당의 허은하 대표였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순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지역의 전문가들과 원하는 배움을 이루는 이곳 경기 공유학교입니다. 남은을보 같던 진솔이는 인공암벽을 등반하고 있습니다. 환액의 대장 동준이는 차분히 한국화를 그리고 있네요. 저 멀리 영화를 찍고 있는 건 유튜브만 보던 은서입니다. 현진이는 영어에 약하지만 영어로 코딩을 짜고 있네요. 잘 못해도 즐거워서 끙끙대며 집중하는 아이들의 눈빛은 살아있습니다. 아이들은 경기 공유학교에서 부모의 생각보다 크게 자랍니다. 오늘도 스스로 길을 찾아갑니다. 자율균형 미래 경기도 교육청.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Still love 대한민국. 안녕하십니까. 4.19 민주혁명의 회장 오종섭입니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 있다.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확립시킨 4.19 혁명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헌법 전문에 명시된 4.19 민주혁명과 자유, 민주, 정의, 이 4.19 혁명의 3대 정신을 우리는 그리고 미래 세대는 기억하고 계승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초속 4.19 혁명 국민 여러분 기억하고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도 지금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스틸러브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와 함께합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 3회차 신규 외국인 고용 허가 신청은 8월 5일부터 16일까지 가능하고 업종은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분야입니다. 특히 올해 2회차부터는 한식, 외국식 음식점업과 호텔, 콘도업뿐만 아니라 임업, 광업 분야도 외국 인력 신규 고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EPS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세요. 배우 남궁민입니다. MG 새마을금고의 뿌리는 누구일까요? 회사에 출근하는 정웅 과장님, 꽃집을 운영하는 지혜 사장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영호님, 2,300만 고객이 MG의 뿌리임을 알기에 당신께 힘이 되겠습니다. 뿌리가 든든한 금융, MG 새마을금고. 나 환승할래. 진짜? 너 진심이야? 나 말고 누구한테 갈 건데? 삼성증권 연금으로. 지금 삼성증권 연금으로 환승하면 특별한 혜택이 당신을 환영. 당신의 연금 오늘 삼성증권에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나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요즘 사람 구하기 너무 힘드네. 하이오더해. 피자 나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파스타 시켰는데요. 하이오더해. 주문에 서빙 계산까지 정신없네. 하이오더해. 테이블에서 주문과 결제를 한 번에. KT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KT 하이오더. 가입 문의 100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코너의 이름 신율과 김봉신이 함께하는 신과 함께입니다. 한 주간의 여론 분석해보는 순서죠. 신과 함께 오늘도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바쁜 모양이에요 요새. 올림픽 때문에 계속 못 치고 있었잖아요. 좀. 올림픽 때문에 바쁜 건 없습니다. 올림픽 때문에 바쁜 거 아니고요. 예. 자, 오늘 일단 이 얘기부터 해보죠. 이재명 후보가 하여간 90%가 넘는 것 같아요. 평균 잡으면.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2위에 김두관 후보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득표율이 너무 낮다는 거. 득표율이 아니라 투표율이 너무 낮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투표율을 보자면 과거에 과거 투표를 봤을 때 2020년 이낙연 당대표 선출 때 권리당원 투표율은 41.03%, 21년 송영길 당대표 당선 때는 42.74%인데 이게 상당히 직전 전당대회 투표율보다도 낮은 이게 연관이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흥행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문제가 그런 부분일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큰 선거가 끝나면은 당원들이 이제 이완이 됩니다. 이완이 돼서 큰 선거라는 게 대선 말씀. 총선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총선. 예, 총선 끝나고 나서 있는 이러한 형태의 이제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그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국민의힘은 높았잖아요. 국민의힘은 져서 그런가?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2023년 3월 당대회보다는 투표율이 약간 빠졌죠. 그때보다는 빠졌죠. 그런데 그때는 정권 초반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투표율이 높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일단은 이제 보수 성향 유권자분들 중에서 국민의힘에 이제 당적을 가지고 계신 책임 당원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민주당을 좋아하시는 그래서 이제 권리 당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약간 좀 다릅니다. 민주당은 이제 개파 연합이었고 사실 이제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은 단일 조직이었기 때문에 참여도나 이런 것들이 더 높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총선을 앞둘 때에는 과도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을 데려가서 당원으로 이제 등록을 시키는데 그분 중에는 그 충성도가 낮은 분들도 많죠.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거나 저거나 제가 봤을 때는 84만밖에 안 된다는 국민의힘도 결국 동원 능력은 한 150만 되는 것 같고요. 민주당도 뭐 권리당원이 한 240만, 250만이라고는 하지만 보통 하면 150만 요 수준에서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느 후보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은 득표율을 보일 때에는 사실은 누군가를 지켜야겠다라고 해서 막 몰려드는 그런 그 참여율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흥행이라고 할 만한 거는 사실 기대하기가 좀 쉽지가 않고 이 흥행은 지금 그래서 흥행을 뭡니까 최고위원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이제 많이 좀 보여주려고 하고는 있죠. 완전히 가능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전 국민적인 어떤 그 인지도나 이런 걸로 따지면 당 대표보다 최고위원 선거는 굉장히 관심이 덜 가죠. 덜 갈 수밖에 없죠.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해서 긴급 출국 금지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이 그 큐텐 그룹 관련 팀원과 이 위메프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지금 방금 전해드린 겁니다. 근데 지금 말이에요. 한국갤럽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한국갤럽 자체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이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사실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20대 중반밖에 안 돼요. 다른 여론조사 아주 비슷한데 이거하고 이 여론조사 지금 이런 상황하고 이게 연관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전국 순회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벤션 효과 같은 거는 기대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제 원래 순회 방식이 컨벤션 효과 일어나라고 한 방식 아니에요? 그게 이제 대통령 그 후보 선출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 여론조사에 이와 같이 관심을 보이기는 어렵고요. 여론조사는 아마 8월 중순에 있을 겁니다. 이 전당대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벤션 효과는 대단할 게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국민의힘도 컨벤션 효과가 대단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동훈 지금 현 대표죠. 대표의 뭡니까 개인기로 따지면 40 정도는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35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한동훈 호도 조금 더 힘을 더 쓸 수 있는데 못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못 쓸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과도한 네거티브라는 측면도 좀 봐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과도한 네거티브는 이제 다른 후보들이 그렇죠. 한동훈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처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보수 성향인 분들도 되게 좀 서운해할 수도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사실 큰 선거를 이긴 상황에서 지금 27은 거의 지금 바닥 수준입니다. 따라서 27이면은 사실은 조국혁신당의 일부를 가져와야 겨우 지금 이제 오차범위를 벗어나서 국민의힘한테 열세이거든요. 그것도 두 번이나. 2주 연속 열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조국혁신당의 지지세를 조금 가져와야 겨우 오차범위 이내로 들어가서 국민의힘과 대등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도 지금 전당대회가 오히려 컨벤션 효과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중도 성향 역 컨벤션 그렇죠. 효과. 일종의 이제 중도 성향 유권자를 고려했을 때는 반대 방향이 힘을 좀 받고 있다. 그 얘기는 그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내에서의 어떤 의견의 첨도, 뾰족도라고 하죠. 이렇게 막 몰려 있는데 이게 중도 성향 유권자분들께는 확산이 되지 않고 관심이 이렇게 전이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뭐 그런 면이 일부 지금 발견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좀 빨간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8월 되면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때쯤 되면 왜요? 8월 되면은 이제 그때가 좀 전당대회가 그나마 있을 법도 하죠. 효과가 그때쯤 되면 한동훈 호도 또 힘을 낸다면 또 두 정당이 다 같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처럼 90% 이상 되면 사실 전체주의 정당에서나 나타나는 득표율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아마 그 뭡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이제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그 의견이 묵살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그거는 이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당직 선거가 아니고 이게 어디 뭐 대통령 선거인데 90%가 나온다 이러면 과거에 정치학자들은 너무 그렇게 일방적으로 높은 비율이 나타나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게 징후가 좋지 않다. 민주주의에서는 뭐 이긴다고 해봤자 50%좀 넘는 수준은 아니겠느냐. 서구 민주주의 얘기죠. 근데 이제 당직 선거에서 이 정도 나타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이제 전체주의이기 때문에 문제라기보다 민주당 자체에서 그런 인상을 준다는 게 인상을 줄 수는 있죠.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바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 당은 인물 다양성이 없네. 그럼 저 사람 혼자밖에 없는 건가? 따라서 그러면 혼자면 저 사람이 좀 위험해지면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어떤 위기감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있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측면에서 비슷한 이야기인데 저 당은 그러면은 다른 목소리들에 대해서는 잘 듣지 않는 건가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단점이고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그러면은 그 한 세력을 다 끌고 가니까 대선에는 유리한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줘서 이제 중량감을 높이는 방향이 있겠고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김두관 그 후보와의 어떤 설전이 방금 말씀하신 그 방향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왜 다른 목소리를 좀 누르는 그런 정당이냐?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오히려 김두관 후보 너무 적게 나와요. 8%면. 글쎄요. 왜 이렇게 적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시장 점유율이라는 거, 시장에서도 브랜드 점유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30%가 내려가면 1등, 2등 싸우는데 2등이 30% 밑으로 내려가면 시장에서 철수해야 됩니다. 대충 한 30%, 25, 요 사이가 그런 노선, 그 마지노선이죠. 마지노선. 그런데 지금 보면은 김두관 8점 몇 % 나오나요? 지금 10%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접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비율입니다. 질문. 그러면은 김두관 후보의 정책 미래에도 이렇게 저조한 득표율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치죠. 굉장히 좋지 않은데 사실 저는 그래서 사실 이 민주당도 충분히 좀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15% 정도로 한 2명은 좀 나와줘야 이게 좀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깜짝 놀랄 정도예요. 90%다. 90% 지금 나왔죠? 전체 88인가요? 90% 조금 넘어요. 90이라고 이제 봤을 때 88은 아마 충청권이 이제 88이 좀 넘었다라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되면은 거의 찬반 투표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두 가지 효과. 찬반 투표도 찬성 90%는 관원상제 이런 거 말고는 없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둘 중에 하나다. 효과는 되게 중량감이 있어 보이는 그런 긍정 효과가 이재명 후보한테 있을 수가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지는 못하나 이런 좀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최고위원 선거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봉주 전 의원 정봉주 후보가 쭉 1위를 막 하다가 이재명 대표가 조금 이 김민석 의원의 힘을 실어주는 듯한 행동을 했더니 이게 김민석 의원 막 득표율을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동의하세요? 그 보도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봉주 의원에 대한 그 지지세도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관여 지지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많이 노력을 했는데 노력상을 인정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정봉주 의원도 사실은 그 명심에서 그렇게 벗어나 있는 사람이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사실은 모두 다 지금 명심에 호소하는 그런 후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과정에서 일부 미디어 노출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의 어떤 기여도 이런 것들로 인정을 받는 그 순위가 아닌가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김민석
뭐 의원에게 뭡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해주는 것들 그거 그래서 올라간다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사실은 친명밖에 없는 그런 어떤 후보들이라 그 차이를 미묘한 차이를 확대해서 해석하기는 좀 쉽지가 않다. 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을 한번 봅시다. 이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한국갤럽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 1% 포인트 빠졌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지지도 글쎄요. 제가 이제 29에서 만약에 대통령 지지도가 여기서 진짜 1%라도 더 올라갔으면 30% 선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빠졌다.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웠겠네요. 28로 이게 이제 내려앉은 건데, 저는 여러 가지인데 대통령이 첫 번째 무엇을 하더라도 지금 신뢰를 얻기가 쉽지가 않다. 두 번째 전당대회 여당에서 이게 전당대회를 했는데도 그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 분명한 거는 탈동조화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갈 때에 이렇게 힘을 받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다. 차라리 이렇게 될 바에는 그러면 여당의 한동훈 대표가 힘을 낸다던가 여당에서 다른 인물들이 앞서 나가면서 대통령실에서 그걸 이렇게 받쳐나가는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30% 선을 회복하고 더 괜찮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을 앞세우면은 좀 나아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그죠? 맞습니다. 지금은. 근데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합니다. 아니 가능한데 윤 대통령의 어떤 성격도 있고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니 지금 성격을 앞세워서 20% 중반으로 다시 꼬꾸라져서 20% 초반까지 빠지는 이런 상황보다는 성격은 좀 뒤로 놓고 그리고 새로운 인물을 앞에 놔야지. 그리고 이제 몇 달 있다가 다시 등장해야지 사람들이 반갑고 하니까 좋아하고 조금 더 지지하고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라면 지금 한동훈 대표 체제가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기는 한데 거기에도 더 힘을 좀 실어주는 것도 나쁘지가 않죠. 그렇게 해야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끝내고 대우를 좀 추스려 가지고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여당이 국회 내에서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이렇게 정치를 해나가는 게 훨씬 낫지. 지금 굉장히 비호감 정서가 있는 아직도 가득한 이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앞서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는 굉장히 큰 패착이 될 거예요. 그거 말고 예를 들면 정책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당장 지지율 올리는데 큰 역할 못 한다는 말씀이시죠? 다 해봤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심지어는 지역도 내려가서 뭘 약속도 해보고 민생행보도 해보고 시장도 가고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지금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거의 유일한 방식은 당을 좀 앞세우고 본인은 뒤로 빠지는 것이 유일하다. 그렇게 되면 좀 나아질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더 빠집니까? 어떻게 보세요? 안 하면은 그러면은 위험하죠. 위험하고. 위험하다는 게 그러니까 더 빠질 위험이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지금은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전당대회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밖으로 이제 힘을 못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오가 완전히 갇혔다, 전열을 정비했다 이렇게 되면 무슨 카드가 나올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차라리 여당을 어떻게 다독여서 좋은 기회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죠. 지금 정책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지난 총선 끝나고 나온 정책이 나올 만한 카드는 다 나왔거든요. 더 나올 게 있습니까? 더 나올 게 있다면 울산 앞바다를 파는 게 아니고 칠광구를 어떻게 판다든가 다른 거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보물선 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그 바다에 빠진 거 위치가 알고 있다는데 그걸 건져 올린다거나. 그거 진짜 알고 있는지 진짜 그 배가 있어요, 근데? 두 군데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곳에 이렇게 시추를 해가지고 욕 먹는 것보다는 보물선을 드러내는 게 더 낫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신과 함께하는 신과 함께 지금까지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부대표였습니다.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여기는 성공을 인쇄하는 비즈하우스입니다. 광고 예산도 디자이너도 없으시다고요? 지금 비즈하우스를 만나보세요. 명함, 현수막, 판촉물도 오케이. 매출 올라가나요? 비즈하우스로 성공입니다. 역시 비즈하우스가 홍보 에이스네. 내 일의 힘. 비즈하우스. 현빈입니다. 소파 고를 땐 살펴봐야 할 게 정말 많죠. 번거롭다고요? 그럼 이거 하나만 따져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소파인지 아닌지. 소파 브랜드 인지도 1위. 변함없는 1등 소파. 결국 자코모. 21, 22, 23년 엠브레인 소파 브랜드 인지도 조사 기간 한정. 오늘을 기록하는 소리. 내일을 준비하는 소리.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는 소리. 모두의 성장을 고민하는 브랜드 오럼. 오래도록 가치 있는 평생 소장품을 만듭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곳.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사무집기 렌탈 답이 없네. 사무가구 렌탈의 답은 중앙솔루션. 정보기기 렌탈의 답은 중앙솔루션. 사지 말고 렌탈의 답은 중앙솔루션. 렌탈 고민 해결의 답은 중앙솔루션. 사무집기 렌탈할 때 답은 중앙솔루션.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저희가 준비한 순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정말 훌륭한 젊은이들 덕분에 이 더운 여름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그들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정치권의 짜증나는 모습 때문에 더욱더 힘든 여름을 보내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저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